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기출문제집 중개 실무 나갈 차례죠. 교재 219쪽입니다. 이 실무는 일단 출제 비중이 20%예요. 그래서 8개 정도가 출제되는데 내는 곳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어느 곳에서 잘 내는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사 확인이 지금 바로 나왔는데 원래 이제 실무에서는 중개 계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계약서 쓰는 요령, 전속 계약서 쓰는 요령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령 쪽에 우리 교재에는 지금 편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확인이 있거든요. 이 조사 확인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 확인의 방법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권리관계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 사항의 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권리관계 조사는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제한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권리관계 조사에서 최근에 법정 지상권을 지금 현재 또 냈어요. 작년 시험에서 25회 때 냈다가 30회 때 냈다가 그 전에 22회 때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출제를 이제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사 확인 파트에서 그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는 일단은 법령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법령 쪽에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저 중개활동 파트는 일단은 17회 시험에 출제 안 하고 있고 계약 체결 파트에서는 일단은 그저 계약의 체결에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제도 있죠. 이 부분을 현재 작년서부터 출제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주로 4개 정도.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면서 종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여기 분묘기지권과 농지법 이런 내용들, 전자계약 시스템 이런 내용들을 주로 보고 이제 수업을 마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거 조사 확인 파트로 바로 들어왔는데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1번 문제예요. 지금 219쪽.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30회, 25회 때, 22회 때 출제됐는데 자주 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는데요. 일단 법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같았어야 되죠. 같았어야 되고 후일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했을 때 그 건물 철거해버리면 안 되니까 사회경제로 불합리하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작년 문제였죠.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공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자, 그럼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X와 Y건물에 대해서 동일 소유였는데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는 거예요. 갑니다. 기억. Y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무허 건물이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맞나요? 그러죠.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건물의 실체를 갖고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예요. 맞고요. 니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취득한 건물을 재축, 증축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구 건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디귿.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하여 X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X죠. 이거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그럼 이때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그래서 디귿쯤은 X고 리얼. 대지 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원칙적으로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지료를 결정하되 합의가 안 나면 법원이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급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X예요. 그러면 정답은 옳은 것이니까 기억과 니은이었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법정지상권 작년 문제를 봤고요. 25회 때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25회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뒤로 쭉 넘어가서 25회 때 문제가 우리 문제집 지금 현재 그 10번에 있네요. 10번.
25회 때 법정사건 문제. 자, 보겠습니다. 225쪽 10번이에요. 개업공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사물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1번. 건물 없는 토지에, 건물 없는 토지의 밑줄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사건이 성립한다. X죠. 1번 바로 정답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나대지에다가 저당을 잡았어요. 먼저. 그런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달라지게 됐다.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이게 전세권의 경우 법정사건이죠. 지상권,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2번 질문 맞고요. 3번입니다.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지상권 소멸 청구권. 이건 형상권이죠. 청구권이라 되어 있지만. 그래서 2년 이상 지료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번 질문 맞고요. 4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 이거는 건물에 종된 권리가 아니다. 이거는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질문 맞고요. 5번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그러죠? 이건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은 최단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3년입니다. 5년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5회 때 문제를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법정사건 문제를 가볍게 봤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분묘기지권을 보겠습니다. 220쪽 2번 문제죠. 그럼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판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죠. 자, 그럼 문제 바로 갑니다. 2번 문제. 작년 30회 기출이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1번. 분묘가 1995년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원한 법률이 2001년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희우치득할 수 없다. 희우치득할 수 있죠. 정답이에요. 분묘기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장사 등원한 법률인데 이 법은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됐어요. 그러면 이 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는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장 60년을 못 넘기고 있고요. 이때는 장사법 시행 후에는 희우취득은 인정하지 않아요. 분묘기지권을. 왜 그랬냐면 장사법에서 규정을 분묘 존속 권리를 타인의 토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한 자는 묘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한 자는 그 분묘 존속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희우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20년 안 됐죠. 이전에 설치된 분묘였어요. 이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만약에 설치가 됐다면 여전히 희우취득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판결이죠. 희우취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설치된 것은.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요. 2번 암장되어, 암장의 밑줄이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죠? 암장, 평장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묘도 인정하지 않죠. 그럼 3번 질문.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장래의 묘소가 바로 가묘죠. 그래서 어르신도 오래 사시라고 가묘를 가끔 쓰는데 이거는 분묘기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봉분도 있고 and 시신도 안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묘는 봉분이 있지만 시신이 없는 거고 암장이나 평장은 봉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이 희우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우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죠. 판례 태도죠. 그래서 희우취득의 경우 지료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편의 규정이 준용이 되지만 최단기간은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최단기간. 그래서 이제 분묘는 공작물로 봐야 하기 때문에 5년이라고 봐야 할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최단기간 보호를 안 합니다. 다음에 5번 질문.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신설 권능, 이장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재설치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그럼 이제 29회 때 문제를 보죠. 3번 문제. 개공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봉분이 있고 시신이 안치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평장, 암장 인정하지 않고요. 가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분묘 일부가 멸실하여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도 가능했어요.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음에 3번. 장사 등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X 나가버려야 되죠. 이전에 설치된 분묘들도 그대로 존립 근거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은 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법 시행 후에도 분묘일권을 인정을 해요. 승낙을 받아 설치했거나 만약에 내 토지에 설치하고 양도를 했는데 철거특 계약이 없었다. 그럼 인정을 하는데 장사법 시행 후에는 시효치 등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틀렸고요.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게 3번 정답이고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의를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그러죠? 분묘기지권의 장소적 효력인데 분묘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는 게 판례고, 다만 당연히 사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럼 5번 갑니다. 분묘기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도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지 점유가 맞아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지만 다만 인접토지가 내 땅인 줄 믿고 분묘를 설치하다 그건 자유점유에 해당하는데 원칙 타주점이고요. 그러면 포기할 때 의사표시 외에도 점유까지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의사표시로서 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농지법 문제니까요. 좀 이따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묘지권 문제를 더 봅니다. 7번 문제 보시죠. 223쪽에 27회 기출. 개업공사가 장사 등문한 법률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제 장사법이에요. 1번.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놔야 된다. 정답이네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넘기면 안 되죠. 그래서 장사법상 개인 묘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개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개인 묘지든 개인 자연장지든 이건 30제다. 이거는 그래서 30일 내에 사오신 거고 면적도 30제곱미터를 못 넘기는 거죠. 30제예요. 개인자 들어가면. 그럼 바로 1번 정답이었고, 2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내에 매장지관을 시장 등에 신고한다. 그러죠. 매장.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30일 내에 사오신 겁니다. 다음에 3번. 가족묘지라는 것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사설 묘지는 개인 묘지가 있고 가족 묘지가 있고 문중, 종중 묘지가 있고 법인 묘지가 있는데, 개인 묘지는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을 모시는 거예요. 가족묘지는 친족관계였던 분을 모시는 거고 문중원이었던 분을 모시는 게 문중묘지예요. 법인묘지는 추모공원이에요.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에 하나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묘지에 대해서 개인 묘지는 30일 내에 사오신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은 30제곱미터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근데 가족묘지는 이거는 묘지는 전부 다 허가사항입니다. 개인묘지예요. 그러니까 모두 허가받아야 되죠.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고, 면적은 가족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3만 평 이상으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숫자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시장 등은 묘지용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수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 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5번님은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설치하고 매장된 유구를 화장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에 대한 보호인데 이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 장사법에서 단 1회 30년 연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장 존속기간이 60년까지 갈 수 있는데 연장기간은 조례로 단축할 수 있어요. 단축할 수 있고 이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지 않았어요? 만료가 되면 1년 내에 철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거하여 화장하시거나 보완실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분묘지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그럼 이제 분묘지권 문제 더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11번 문제, 25회 기출이었죠. 개공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박스형 문제인데 틀린 건 나왔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쓰는 거. 그래서 OX를 확실히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X 해놓고 시작합니다. 기억, 장래의 묘소, 가묘죠.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O. 니은,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지권을 취득한다. 시효 취득이 아닌 이상은 즉시 취득하는 건 아니죠. 승낙을 받아 설치하면 즉시 취득이죠. X. 다음 디귿,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지권은 인정되지 않죠. 그럼 맞습니다. 평장. O. 다음에 리을,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하죠. 예, 그래서 X. 그럼 지금 틀린 걸 하겠으니까 정답을 2번에 쳐야 되지. 1번에 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박스형 문제에서 특히 틀린 거 올라갈 때 거꾸로 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럼 12번 문제 24회 기출이었죠.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X에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이거 틀렸죠. 자연장지가 있는데 개인 자연장지가 있고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문중 자연장지가 있고 종교단체 자연장지가 있고요. 이거는 다음에 법인 자연장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 자연장지는 말씀드렸듯이 30제곱미터를 못 넘기고요. 이거는 사오신 거예요. 30일 내에.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있죠. 이거는 100제곱미터를 못 넘기게 돼 있고 이거는 사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문중 자연장지 있죠. 이것도 2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돼요. 이거는. 그럼 이제 문중 묘지하고 차이가 발생했죠. 숫자가. 그리고 이거는 사전 신고죠. 그럼 24회 때 1번 질문을 왜 물어봤냐면 이게 원래 허가였거든요. 문중 자연장지가. 근데 24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면서 장사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되면서 이걸 사전 신고로 바꿨어요.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4회 때 이건 쉽게 풀어냈어요. 그냥. 개정된 것은 무조건 주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맞췄는데. 그래서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사전 신고사항이에요. 나머지 종교단체는 4만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허가사항이에요. 사전. 대규모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만은 일단은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럼 1번 맞았고요. 틀렸고요. 정답이었고 2번 남편의 분묘기용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러면 개인 묘지 설치죠 이거? 아니면 매장이에요. 그럼 이때는 추가 설치 후 30일 내에 해당 묘지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개인 묘지나 매장은 사후 신고죠.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에요. 4번님은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소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존속한다. 맞죠? 다음에 5번님은 가족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해야 된다. 알아보시겠어요? 가족자가 들어가면 100이에요. 가족 자연장지도 100이죠. 자, 그럼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문제 이제 다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조사에서는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이걸 이제 커버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리규사항으로서 농지법의 내용을 봐야 되죠. 농지법.
자, 그러면 이제 농지법 문제는 4번 문제가 처음이네요. 29회 때.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 농지법을 출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일단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1쪽의 4번 문제. 개공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한다. 틀렸죠? 이거 아주 잘 물어보는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취증 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매수 신청할 때 내가 최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는 농취증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보완해 주면 돼요. 매각 기일에 내는 거 아니에요.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 내일 날을 정하는데 정확하게 일주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완을 해주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전날까지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경매의 경우는 매수 신청 시에 농취증 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고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니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죠?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잘 묻고 있는데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니지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고요. 3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협의는 짱들이 하는 거예요. 농지 전용 협의. 이거는 농취증 안 내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위한 취득이잖아요. 이건 내셔야 되죠. 개인이 하는 거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3번 질문 맞고요. 4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용기 청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판례의 태도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매매 계약한 자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권을 보유했다면 농취증 발급 신청권도 보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판례가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효력 요건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농취증 못 받았다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역시 4번도 맞았고요. 5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한다. 맞죠? 농지에서 소유상한제인데 소유상한제는 11,000이에요. 주말 농량료로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하나에 소유할 수 있는데 이건 세대원 전부 합산이에요. 근데 상속이나 이농을 함으로써 취득한다. 8년 이상 농사지대예요. 이농은. 그러면 이때는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11,000이에요.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농지법 문제가 6번에 있네요. 27회 기출. 자, 222번, 220페이지 6번 문제. 개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또 1번 정답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말 농량용은 세대원 전부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2번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사용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인데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농지 인도를 받고 시구 읍면장이에요. 시구 읍면장에 확인을 받으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을 해줘야 되죠. 다만 이번에 개정한 게 단연생 식물재배지로 쓴다면 5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시갱신도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를 안 해버리면 임대인이 묵시갱신 일어나고 이때도 3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신청할 수 있고요. 분쟁이 생기면. 그 다음에 종료 명령이 나가면 3개월 내에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3자와 엄청 친하다. 자, 그래서 역시 2번 질문 맞고요. 3번입니다.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합병 취득한다. 합병은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과 같다 보시면 돼요. 이때는 농취증 필요 없습니다. 4번 증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죠? 농지 임대차 최단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정함이 없거나 3년 미만을 정했다. 3년으로 봐버립니다. 자, 4번 맞고요.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그래요. 농지준용 허가를 받고 취득했잖아요. 근데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았다. 처분해야 됩니다. 2년 내에 공사 착수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농지법 문제 또 넘어가 보실까요? 8번 문제가 있네요. 26회 기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데 1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이건 위탁경영도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 농지. 2번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3번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으로 해야 되죠.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는 5년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질문 정답이었습니다.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고. 5번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농지법의 문제 또 볼까요? 13번 문제네요. 23회 기출. 자, 23회 기출로서 13번 문제. 개공사가 농지를 매수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 1번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안 되죠? 민법에 따라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소장농 방지로 해서 전세권이나 이거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1번 지문 X. 2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도 농지 취득자금이 필요하다. 협의는 필요 없다고 했죠. 짱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지문 X. 3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자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틀렸죠?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4번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에 1년 안에 농지 소지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가족 이사를 와야 한다. 이게 통작거리라고 해요. 통작거리인데 이거 농지법에서 폐지해버렸어요. 통작거리에 대해선 20km였거든요. 근데 이거 폐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농지 옆에, 논 옆에 BMW 서 있죠? 워낙 이제 고성능화되어 있고 우리 농업인들이 BMW 끌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작거리를 폐지했어요. 자,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요. 5번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맞습니다. 판례의 태도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를 했는데 을이 농지증을 못 받아버렸다. 그렇다 하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느끼만 안 될 뿐이지, 그래서 농취증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의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농지법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 나머지 이제 조사 확인 파트에서요. 그 조사 확인 총설, 뭐 불일치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준 공부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27회 때. 그 다음에 설명서 작성 요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령 시간에 공부했는데 설명서 작성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가 이쪽으로 마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못 풀어본 문제를 잠깐 풀겠습니다. 거기 222쪽에 5번 문제를 잠깐 보시죠. 5번 문제. 이게 조사 확인 총설에 관한 문제인데 27회 전에 이때는 이 문제를 18회 때 낸 적이 있어요. 10년 만에 27회 때 다시 한번 냈습니다.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는 해두시면 돼요. 이 5번 문제예요. 개업공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 기어.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형태 및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X죠. 이거 지적 형태는 토지의 모양을 얘기하죠. 그러면 지형을 얘기하는데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죠. 그러면 지형과 경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적도 임의하도록 확인할 수 있죠. 토지대장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토지의 모양과 경계죠. 그래서 기억지문 X. 니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그죠? 미공식 원리니까. 현장 답 써야 됩니다. 그래서 O. 디귿.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틀렸죠? 우리 지적 공부는 특정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계와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안 맞았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뭐가 우선이라고요? 지적도상의 경계가 우선이다. 자, 그래서 디귿 지문 X고 리얼. 동일 건물에 대해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면적의 불일치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사항의 불일치니까 당연히 대장 기준이죠. 근데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는 등기상 증명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O예요. 그럼 정답은 니은과 리을 2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문제가 또 우리가 안 풀어본 게 지금 9번 문제죠. 확인 설명서 문제예요. 9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매매의 경우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개업공사가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그랬어요. 지금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확인 설명서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게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서 세부 확인에 들어가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상난, 그 다음에 또 세부 확인 사항에서 그저 시설물의 상태란,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이었죠. 그리고 중개보수는 세부도 아닌 기본으로도 아닌 중립적이 있다고 그랬고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기본 확인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지금 토지 서식을 물었죠. 그럼 토지 서식에는 당연히 시설이 있을 리가 없어요. 벽면 도배도 있을 리가 없고 환경조건도 없죠. 환경조건은 유일하게 주거용으로만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만 남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지조건 기본 확인 사항 맞죠. 2번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난, 이게 바로 세부 확인 사항이죠.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기본 확인 사항 맞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 중립세율이에요. 역시 기본 확인 사항 맞고 비손해설 역시 기본 확인 사항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 서식에는 환경 조건 없지만 비손해설은 있죠. 이게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 서식에는 환경 조건도 없고 비손해설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사 확인에 관한 문제를 다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받고 이제 228쪽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계약의 체결 파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활동 파트는 실무에서 이제 17회 이후에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출문제에 빠져 있는 거고 계약서의 작성에서는 이제 작년서부터 전자계약 제도를 출제를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1번 문제예요.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약 30회 문제였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를 출제했는데 1번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거래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그 권한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 틀렸죠. 국장이다. 그게 1번 틀렸고 2번 질문. 부동산 거래계약에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확인하죠. 신분을. 그래서 우리 개공은 결국은 전자인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할 때도 공인인증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확인해요. 그래 틀렸고 3번 질문.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기서 정보처리 시스템은요. 전자계약을 얘기해요. 전자계약을 얘기하는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그럼 3번 틀렸고요. 4번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이건 또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겠다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 또 나왔죠. 이것도 전자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한 법률에서는 어떨 때는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겠다가 어떨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겠다가 이게 전자계약이다. 그러면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죠?
조문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요, 거래신고는 당연히 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다음 5번 질문.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아니죠. 그래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확인설명서와 계약서가 보관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동 보관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거래하는 거예요. 당사자 직거래 시는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거래인 경우에 하나 인정한다고 그랬고, 휴대폰 꼭 있어야 됩니다. 본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고요. 거래신고 자동,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그 다음에 문서 보관도 자동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제 2번 문제에서부터는요, 그동안에 나왔던 이제 민법 관련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파트에서는 민법 관련 내용들을 이제 간혹 물었었어요. 근데 우리 교재는 현재 계약서 작성, 법령 쪽에서 실어야 될 문제가 이쪽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그럼 공인인사법령상 개업공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는데 1번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맞죠? 꼭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9가지가 있죠.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되느냐? 인표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표로 출발합니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이에요. 권조가 있어서 확약서를 바꿔준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고, 물건의 표시, 계약의 일자, 계약 일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입니다. 이거 거래 금액 들어가야 되고, 그 지급일자 다 들어가야 되고, 물건의 인도 일시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예요. 그 밖에 약정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들어간다는 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맞고요. 2번 공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표시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우리 거래계약서 서식 없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 씁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죠. 그럼 거래계약서는 중요문서로서 왜 표준서식이 없느냐? 거래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거래계약서에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맞죠? 4번 질문. 소속공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거래계약서는 소속공사와 개업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럼 이건 스킬이라고 그랬는데 서명 및 날인이 뜨면 반드시 민신지 또는인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개공과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서는 두 가지뿐이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예요.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도 두 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입니다. 소공은 다른 서류는 아예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맞고요. 5번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형 개업공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맞습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그럼 3번 문제 보실까요? 역시 거래계약 작성입니다. 26회 기출했는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X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틀렸죠? 서식 없다고 그랬어요. 1번 바로 정답. 2번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우리 거래계약 관련 사항은 핵심 중개니까 업무정지인데 거짓 기재나 이중계약서 있잖아요. 이거는 질서문란에 이르기 때문에 임취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소공이 이 행위를 했잖아요.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자격 취소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개업공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안 해야 된다. 그럼 개공이 작성하면 이건 임취. 다음 4번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한 기간은 5년이다. 이거 개정됐죠? 사본을 이 말 지우세요. 그래갖고 맞는 걸로 정리합니다.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맞죠? 그래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5년 보관하는데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맞는 걸로 하고요. 4번을 뺍니다. 5번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한 소공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사 소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및. 자, 그럼 4번 가죠. 25회 기출이었어요.
임대차 가지고 느닷없이 나왔는데 틀린 것을 그랬어요. 종합문제 형식이었죠. 민법상 임대차까지 같이 엮어서 물어본 거예요. 1번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맞죠?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는 최단기간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없어요. 민법 임대차에서는. 2번 민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죠? 갱신 횟수 제한 규정 없죠. 3번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액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아시죠? 맞고.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나 그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자, 다음 5번입니다. 민법상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민법상 임대차에 지금 토지임대차예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율을 발생한다. 그럼 민법상 임대차에서는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지 통지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하면은 6개월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했잖아요. 그럼 한 달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임차인이라고 그랬죠? 틀렸어요. 임대인으로 바꿔냈으면 맞았죠. 이 지문이. 자, 임차인은 한 달만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통지해버리면 존속기간이 없을 때.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보시죠. 24일 기출이었는데 개공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엑스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는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A와 B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것을 을이 매수하고 갑이 중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A의 지분에 대해서만 을이 매수하고자 하는 거예요. A의 지분에 대해서만. 자, 그럼 1번 갑니다.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선관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갑과 을, 개공과 을인 사이에는 이거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관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판례죠. 틀렸고. 2번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한다. 장난쳤는데 A의 지분을 거래하는데 B의 주소를 기재할 일이 없죠? 틀렸고. 3번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공유 지분만 처분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공유자 동의에 필요 없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틀렸고. 다음에 3번 갑은 A의 4번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될 수 있는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되죠?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4번님은 틀렸고. 5번 갑이 엑스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했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완전히 민법 문제죠,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고요. 그러면 6번 문제 보실까요? 24회 기출. 그래서 이제 민법 문제를 2문제나 냈어요. 24회 때는. 그 전에는 21회 때 공유 갖고 물어봤죠. 공유 가지고. 개공사 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한 후에 을에게 계약금과 주공도금을 지불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는 것은? 이거 이중매매죠, 지금. 그러면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을이 매도인이었죠. 엑스토지에 대해서. 병에게 팔았어요. 이 거래를 갑이 중개하고 있는데 이거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은 거예요. 지금 받았는데 이것을 정에게 팔았어요. 이중매매의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이중매매가 되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정이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안 것만 갖고는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판례죠, 지금. 그래 틀렸습니다.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무효가 되겠죠. 하지만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가 되진 않는다. 그러므로 기억지문 X. 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니은 지문 X. 중도금 지급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약정 해제 사유나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죠.
다음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인수를 먼저 하는 자가 엑스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겠죠. 병과 정 중에서 먼저 이전 듣게 하는 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을은 이중매매했죠. 형법상 배임이죠. 배임죄로 처벌됩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로 보는 거예요. 사무 처리자가 배신하면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디귿만 맞았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완전히 민법 문제죠. 자, 그러면 개별적 중개실무로 들어가는데 개별법적 중개실무 그 233쪽인데 이쪽은 이제 단행법으로 일단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출제 비중이 4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행법이라는 게 일단은 부동산 등기 특별주체법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죠. 그리고 민사집행법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경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규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4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요 특조법은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체법은 계약서의 거민제도가 주골자인데 요 내용이 그 15회 시험 이후에 18회, 24회 외에는 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집에 24회 때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부동산 실명법은 이렇게 자주 내지는 않았는데 30회, 그 다음에 28회, 27회 이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24회, 25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25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민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만 하신 분들은 반드시 커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1차를 같이 하신 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의 거민제도에 대해서 24회 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쭉 뒤로 가서 24회 문제, 거민제도 문제를 잠깐 확인해 보죠. 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4회 때 문제가 우리 문제집 맨 뒤에 있겠네. 24회 문제가 256쪽 30번 문제가 있네요. 찾았어요? 자, 그럼 30번 문제, 24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약서의 거민제도예요. 15회 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아주 자주 출제했던 부분인데 보겠습니다. 개업공사 갑이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하는 혐의로 옳은 것은 지금 케이스는 을 소유죠. 을 소유의 부동산이에요. 이걸 갖다 병이 매수하고 개공갑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거민을 신청할 수 없다. 우리 갑은요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러니까 직접 거민 권한을 갖고 있죠.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직접 거민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당사자 중 1인이 거민을 신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의 거민을 신청할 수 있어요. 2번 질문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엑스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거민 대상이 된다. X죠. 우리 거민의 대상은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거민받은 계약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가 거민 대상이고요. 그러면 전세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은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렸어요. 그 밖에 판결로 취득한다. 판결서에 거민 받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경매로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다. 이런 것은 거민 대상이 아니에요. 당사자 일방이 국이나 지자체잖아요. 거민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의제되는 것들 꼭 주의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다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했잖아요. 그럼 거민이 의제되고 있어요. 농취증 받았다에 의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등기 신청할 때는 거민받은 계약서 안 내요. 본등기 신청할 때 거민받은 계약서를 내게 돼 있죠. 이게. 그리고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야. 이건 거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병이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거민 대상이 된다. 자, 본등기 신청할 때 거민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가등기 신청할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상당히 위험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입니다. 토지 건물이고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은 검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인 대상은 되는데 의제가 돼버리죠.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언제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인 대상이 되기는 되는데 의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짐은 정답이었어요. 이거. 다음 4번 짐은 갑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받았어요. 검인 의제됐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5번 짐은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엑스토지 소지권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틀렸죠? 그럼 검인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은 이건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 이거는 실질적 심사예요. 그래서 형식적 요건의 구비요만 심사하여 지첩 시 검인도장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약서의 검인지도 마지막 냈던 문제였습니다.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추표를 받고 이제 실명법 문제를 봐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갈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실명법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럼 문제가 실명법 문제가 3번 문제가 실명법 작년 문제예요. 자, 그럼 235쪽인데 지금서부터 이제 민법과 완전히 겹치고 있는데 우리는 실무과목이기 때문에 원래 실명법상 뭐 제외되는 거,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거, 특례, 제재 이런 것들이 주 타겟인데 특이하게 최근 시험에는 계속 케이스를 묻고 있네요. 사례형, 법률 관계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의 명의신탁증에 따라 을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사가 갑과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자, 그럼 이제 이건 케이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케이스가 지금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매수를 하는 거죠. 갑이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친구 병이라고 그랬어요. 친구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죠. 약정을 맺고 매도인 을로부터 병으로 바로 등기가 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죠. 중간생략형입니다. 그래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죠. 매도인이 아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무효고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신탁자가 됐고 병이 수탁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효고 이 갑은 소유권 인리 청구권을 갖고 있죠. 물권은 물론 을에게 복귀합니다. 이자가 이제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소가 돼버리면 복귀가 되니까 이전 등기해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 병이 제3자에게 팔아치웠다. 그러면 제3자에게 신탁자 갑은 대항할 수 없으니까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단 이자가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거 취득을 못하게 되고요. 이때 이 병은 횡령으로 처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죠. 자, 그럼 기억갑니다.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X죠. 이게 특례인데 특례에 대해서는 친구 간의 특례는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특례와 종중에 대한 특례와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했거나 종중 외의자 명의로 등기거나 종기단체 산하주택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그럼 원래는 명의신탁인데 조세포탈할 목적이 없었다든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든가 기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이러한 불법 목적이 없었다면 실명법상 효력규정, 약정 등기 무효라는 이 규정 적용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과징금, 벌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례죠.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어도 이 등기, 약정 다 무효입니다. 그럼 기억지문 X고 니은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죠?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횡령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맞죠? 여기까지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유효입니다.
유유하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유유니까 이전등기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를 못합니다. 직접. 다음에 리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 소유권 취득 못하죠.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취득 못하고요. 틀렸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자는 취득 못하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리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리을 지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라겠으니까 니은과 디귿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작년 문제를 확인해 봤고 29회 때는 쉬었으니까 이제 28회 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실명법 문제가 28회 때 문제 10번에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28회 때도 역시 민법 관련 문제를 냈죠. 이거 법률 관계를. 갑과 친구 을은 역시 또 친구네요. 을을 명의신탁자로는 계약명의신탁을 하였고 아예 계약명의신탁으로 언급했네요.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날 병소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은 것은 옳은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케이스는 사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병 명의의 부동산을 을이 계약을 했죠. 매매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갑은 뒤에 숨어 있죠. 그래서 명의신탁 액정을 맺고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자체도 병에서 을로 바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례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게 계약 명의신탁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위명 명의신탁이었습니다. 그럼 법률관계는 일단 약정은 무효예요. 이 등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 선이었다면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매매계약도 유효죠. 그러니까 수탁자 을은 완전한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갑이 신탁자가 됐죠. 그럼 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제3자는 완전한 권리업태 취득이고 갑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거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건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이자가 알았다. 매도인 병의신탁 사실 알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이거 다 무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기억. 갑과 을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자, 갑과 을의 약정 무효죠. 그럼 O. 니은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틀렸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액정 사실을 몰랐다 라고 하더라도 약정은 무효예요. 무효고 등기는 유효죠. 그래서 니은 지문 X고 디귿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갑이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죠. 을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리을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이번엔 이제 악의의 계약 명의신탁이죠. 알았어요. 이때는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받아야 한다. 그러면 병이 악의였어요. 매도인이 악의이면 악의의 계약 명의신탁으로서 전체가 다 무효지만 제3자가 취득했잖아요. 이자가 적극 가담하지 않는 이상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자는.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자는 선악불문 취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을지문 취득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의였다면 매매계약 무효, 등기도 무효, 약정도 무효예요. 다. 그러나 제3자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그래서 리을지문 X였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옳은 거라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만 맞았죠? 니은, 디귿, 다, 리을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럼 28회 문제를 봤고요. 27회 때 문제가 또 있었죠. 그래서 27회 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27회 문제가 16번 문제네요. 자, 그럼 16번 27회 문제였습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있는기를 하기로 하였다. 갑에게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사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그랬어요. 그럼 이 사례는 지금 현재 을이 역시 매도인이고 매매 계약을 누가 했느냐? 갑이 했죠. 그래서 갑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과 명의신탁 액정을 맺은 거죠. 맺고 등기를 병으로 바로 돌린 거예요.
이거 30회 문제하고 똑같죠, 지금? 케이스가. 그래서 매도인 을이었고요. 신탁자가 그럼 갑이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을이었습니다. 이거 3자간 등기 매시탁이죠. 그러면 약정 등기 둘 다 무효고, 매매계약은 유효였습니다.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럼 제3자는 유효취득. 그 다음에 이거 횡령은 아니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문.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X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었습니다. 2번 지문.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자, 병명의. 병이 바로 수탁자였죠. 이 등기 무효죠. 무효입니다. 물권은 다시 갑에게, 을에게 복귀합니다. 다음에 3번. 병명의로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자, 병명의로 등기가 이게 됐어요. 그럼 등기 무효죠. 그러면 소유권 갑에게 귀속해요? 아니죠. 을에게 귀속하죠. 소유권은. 그래서 이제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번 지문. 갑은 매매 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럼? 그래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 5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 소유권 취득 못하죠. 등기가 무효였으니까. 그럼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부당이득의 문제 이거 청구 못하겠죠.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요. 이게. 그래서 30회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27회 때 문제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실명법 문제를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27회 때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회 때 문제가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25회 때 실명법 문제가 또 나왔죠. 그럼 25회 때 문제가 25번에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럼 오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예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한다. 맞았네요? 정답이에요. 1번. 그럼 실명법상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제재 같은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벌이 어떻게 되냐면 5의 3일로 기억했어요. 5의는 3일 이상 안 간다. 5년에 2억 이하의 벌금,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인데 5년에 2억은 신탁자가, 3년에 1억은 수탁자가 받는 거죠. 그래 1번 맞습니다. 정답이었고요. 2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을 요구한다. 자, 확정금 과징금이라는데 신탁자는 과징금까지 맞아요. 법을 위반했을 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환수하는 제도인데 이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확정금액 틀렸어요. 30% 범위에서 나가요. 최고가 30%예요. 그래서 이건 신탁자가 맞습니다. 전에도 물어봤어요. 확정금이라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하였을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미 위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위반 기간이라든가 이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명 등기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 가능합니다. 부과해야 되죠. 자, 그래서 3번님은 틀렸고 4번님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로 간다. 틀렸죠. 과징금 부과일로부터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또 나가는데 그러면 과징금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부과했는데 이로부터 1년 내 등기를 자기 앞으로 안 돌렸잖아요. 신탁자가. 그럼 부동산 평가액의 10%가 이행강제로 나갑니다. 10%가. 부과일로부터 1년. 1년 내 등기 안 하면. 매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가 부과되고요. 이걸 1차 이행강제금을 하고 1차 이행강제금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 등기를 돌리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부동산 평가액의 20%가 나가죠. 이게 2차 이행강제금이에요. 1차 10, 2차 20이에요. 이건 확정금이에요. 이행강제금은. 자, 그래서 4번님은 역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과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틀렸죠. 특례인데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 외의자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약정도 유효죠. 그 다음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무효이다. 틀렸어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으면 유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25회 때 기출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실무 문제였어요. 나머지 27회 때, 28회 때, 30회 때 했던 문제는 이렇게 주로 이제 민법상 많이 출제했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이게. 그럼 여기서 지금 제외되는 경우, 명의신탁 중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잘 물어봤었는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제외되죠? 채무변제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권리를 넘겨주면 양도담보, 가등기 해주면 가등기담보예요.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도 정해주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의 구분 소유자로 확정하고 그 구분 소유자로 공유를 하는 등기, 상호명의신탁 제외됐고 신탁법상 신탁, 이것도 명의신탁 중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특례, 제외, 제재 이런 사항들이 출제 파트였는데 어쨌든 최근은 이렇게 실명법의 법리를 물어보고 있네요. 올해는 아마 쉬지 않겠어요? 대리인 등록 규칙을 내야 되죠. 올해는. 실명법은 쉴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을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고 계시죠? 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